자, 지난 시간에 피보험 이익의 당사자로서 보험 목적물의 소유자로 선주와 화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선주는 선박과 운임, 선비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가진다고 했었고, 화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물의 가액이나 적하 보험료, 운임, 희망이익, 그리고 소멸 가능 이익과 불확정 이익 및 개반 비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용선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선이란 개념은 여러분들이 운송론에서 배웠습니다. 해상 운송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이 있고, 그 부전기선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용선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그 용선 운송 계약에 근거해서 용선 계약서, 일반적으로는 차트 파티라는 CP라는 이 용선 계약서가 발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그 용선 계약은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와 그 선박을 빌리기로 하는 용선자 간의 소위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러한 용선 계약의 종류는 그 선복, 즉 스페이스죠. 그 선박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 선복의 일부를 빌리는 일부 용선이 있었고, 선복의 전부를 빌리는 전부 용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용선 계약은 전부 용선을 전제로 하여서 특정 항구에서 항구까지 소위 선박을 빌리는 항해 용선, 보이즈 혹은 트립 차트 파티라고 하고, 기간 용선,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선박을 빌리는 경우는 타임 차트 파티라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이 용선자, 즉 선박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주로부터 선박만 빌리는 소위 나용선 계약 혹은 선박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개를 같이 봐도 좋은데,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나용선 계약은 그 기간 동안에 선박을 임대하고 나면은 선주에게 그 소유권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디마이즈 차트 파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종의 렌탈 혹은 리스의 형식으로 해서 만기 시에 용선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계약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박들이 건조할 때 대형 금융회사, 즉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리스 받아서 그 선박을 운영하고 30년 혹은 50년에 걸쳐서 장기 렌탈 형식으로 대여료를 지불하고 나면 만기 시에 용선인의 소유로 넘어오는 이와 같은 계약들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용선 운송 계약은 항해 용선 계약과 기간 용선 그리고 나용선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상식을 가지고, 먼저 이 용선자의 경우에서도 일반 용선의 경우에 있어서, 자, 방금 용선이라는 것은 선주가 선박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 선박을 이용하려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선자, 영어로는 차틀러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일반 용선의 경우에 있어서 선주가 선박의 제반 장비를 갖추고 선장, 선원 등을 고용하여 용선 계약자에게 선박을 임대하면 이 용선 계약자, 정확하게는 용선자라고 해야 됩니다. 용선자는 일정한 용선료를 지불하고 자신의 화물이나
다른 사람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선계약입니다. 이와 같은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단순히 임대한 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선박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한 소유이익의 당사자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박 자체에 대한 피보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주는 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했다 하더라도 소유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용선과 나용선은 조금 틀린다고 했었죠. 이와 같은 용선 계약 중에서도 이 베어보트 차트, 나용선은 그야말로 선박을 이 벌거벗을 낫자입니다. 우리가 나체 그러죠. 그래서 선박 자체만, 그야말로 선박 자체만을 소위 빌리는 경우를 나용선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나용선일 경우에는 용선 계약자도 선박에 대한 피보이익을 가집니다. 자, 이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그 자신이 승무원들을 고용하여 배치하며 그리고 항해에 따른 제반 비용이나 수리 비용 등 운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용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용선 계약에서의 용선자는 그 선박을 마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지배하여 운항할 권리를 가지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항로에 선박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용선 계약에서는 나용선 계약자가 선박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선박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피보이익을 가지고 선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선자가 피보이익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주는 자신의 선박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주로서의 선박 소유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용선자와 관련된 마지막 소위 피보험이익은 우리가 용선료인데, 일반적인 용선료라는 것은 용선자가 그 선박을 빌림으로써 선주에게 지불하는 비용 또는 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선적지 또는 용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선불을 대고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용선 계약자는 용선한 선박이 멸실되거나 운항할 수 없게 되면 그 선불한 용선료만큼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용선료에 대한 피보이익을 가지고 운임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운항할 수 없을 때는 특약에 의하여 선주가 선불 용선료를 반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주가 피보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선료가 일부만 반환되면 반환되는 용선료에 대해서는 선주가 피보이익을 가지고, 반환되지 않는 용선료에 대해서는 용선 계약자가 피보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자 이외에도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자도 피보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선주는 때로는 자기의 선박을 저당 잡히고 금융기관이나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항만당국의 부두사용료나 항만세 등을 체납하여서 선박과 화물을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저당권자나 압류자 등은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합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선취특권 등의 담보권을 행사하면 담보권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담보권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이익을 담보이익이라 하는데, 이를 인정하는 것은 담보물인 선박이나 화물이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채권 담보가 확보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집을 담보로, 거의 가옥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릴 경우에 대개 그 은행에서 그 해당하는 담보물, 즉 그 가옥에 대한 화재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집이 화재로 소실될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화재보험을 필수로 반드시 들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자기의 그 담보권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당권자와 선취특권자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저당권자는 통상적으로 선주가 선박을 저당 잡히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게 되면은 그 선주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은행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저당권 설정자 혹은 저당권자 하는 개념을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저당권자인 은행은 선주가 만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저당 잡힌 선박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항해 도중에 이 저당 잡힌 선박이 해상 위험으로 멸실되면은 은행은 자신의 저당물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선박을 저당 잡힌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도 저당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MIA에 우리가 영국 해상보험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영국이 해상보험의 효시로서 대개의 보험거래에서 그 중급법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상보험을 학습하다 보면 이 머린 인슈런스 액트, 즉 MIA에 대한 이야기가 수시로 나올 겁니다. 즉 이와 같은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도 저당권자나 수하인 또는 보험 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신과 피보험이익을 가진 타인을 위해 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서 저당권자도 자기의 저당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선박, 화물들과 같은 저당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는 피보험이익의 한도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당금액에 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저당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저당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그 저당권 설정자로 하여금 저당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보험증권을 보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다든지 처음부터 보험증권상에 그 저당권자를
보험금의 수취인, 즉 피보험자로 명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든지 허위사실을 표시한다든지 또는 담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고지의무 또는 담보권에 대해서도 이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당권자는 보험계약자의 의무 위반으로 그 자신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저당권 설정자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당권자에 이어서 선취특권자가 있습니다. 선취특권자, 선취특권, 우리가 보통 라이언이라 그러는데, 이 선취특권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해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취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선취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상법에서 해난 구조자에게 우선 특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선취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취특권이 있으면은 그 담보물을 소위 점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경매해서 먼저 변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상보험에서 봤을 때 해난에 직면한 선박을 구조하게 되면 그 구조자는 구조된 선박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가집니다. 이때 구조된 선박의 선주가 구조 비용을 지불하면 구조자의 선취특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선주는 자신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화주가 부담해야 할 구조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선취특권은 구조 당시 선박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구조비 금액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공동훼손이라든지 특별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후에 해상 손해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체의 시가, 즉 가액이 10만 달러인 선박이 5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싣고 항해하던 중 해난에 직면하였을 때 인근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구조 비용이 3만 달러라고 합시다. 이때 이 구조 비용은 선주가 혼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니고 선주의 선박 가액은 10만 불이고 화물의 보험 가액은 5만 불이기 때문에 2대1, 즉 전체 금액의 3분의 2는 선주가 부담하고 3분의 1은 화주가 부담해야지만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구조자가 그 구조 비용을 청구하면서 선박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행사하자 선주가 구조비용 3만 달러를 모두 지급했는 경우에 선주는 하주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지급했기 때문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 10,000달러만큼의 선취특권을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그 선박이 자초나 침몰 등으로 인하여 선취특권을 행사한 화물이 완전히 멸실되면 선취특권자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되어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선취특권자에게도 선취특권액만큼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취특권이 발동되고 있는 화물을 해상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면 선취특권자는 이를 적하보험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유주와 담보권자에 이어서 기타 당사자들의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장 및 선원의 피보험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 1854년도에 영국 상승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선원들의 급료는 선박이 벌어들이는 운임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현재도 간혹 어선 같은 경우 출항을 해가지고 그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선원들이 균등 배분하고 또 수익이 없으면은 뭐 대가도 없는 이런 계약도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와 같이 선박이 벌어들이는 운임에 따라서 그 급료가 결정되는 경우에 운임 수입이 많으면은 선원들의 급료는 올라가지만 만약에 선박이 항해 도중 멸실되면은 선원들에게 급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계급의식이 강하여 그 선장들은 자기의 급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선원들은 자기의 급료를 부과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854년과 1894년 영국의 그 상선법, 우리 머찬트 쉬핑 액트라고 하는데 그 상선법이 차례대로 제정되자 선장과 일반 선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철폐되었고, 특히 그 이후의 영국 상선법에서는 운임의 취득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들은 자신의 급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선장과 선원은 똑같이 자신들의 급료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대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는 그 대리 관계에 따라서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화물을 판매하는 등 단지 다른 사람의 대행자 역할만 수행한다면 대리인은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역계약에 있어서도 위탁 판매 계약과 같은 경우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선불했다면 그 선불한 금액만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인이 있습니다. 운송인은 자기가 운송을 맡은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인은 운송 화물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화물의 그 수탁자로서 운송 도중 화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화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소멸가능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해상운송인, 육상운송인, 항공운송인, 복합운송인 등이 있으며 해상운송인은 곧 선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주도 운송인으로서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해상운송인에게는 헤이그 룰 등에 의해 많은 면책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보험에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획자 및 압류자가 있습니다. 포획자는 전시에 자신이 포획한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압류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집니다. 포획이라 하는 캡처 혹은 우리가
캡치라 그러죠. 그 포획이라 하면 전시에 교정국 군함이 해상에서 적국이나 중립국의 선박, 특히 상선을 납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압류라 하는 것은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 처분이나 권리 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획자는 압류자는, 즉 포획자나 압류자는 포획한 재산 또는 압류한 재산을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포획한 재산을 석방하거나 압류가 해제되면 그 재산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포획자는 압류자는 포획재산, 압류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보험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자를 들 수 있는데, 보험계약이 클 경우에 보험자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수금액의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재보험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음의 보험자를 우리는 원보험자 혹은 원수보험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원보험자가 다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원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금액만큼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재보험의 경우, 특히 이제 재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보험자가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피보험이익의 당사자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피보험이익에서 또 하나 중요한 피보험이익의 평가로서 보험 가액과 특히 중복보험과 관련하여서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